안녕하세요. 저는 합리적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완전 쪼잔뱅이의 이기적인 남편놈에게 질릴 대로 질려서 끝을 낸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사촌동생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촌동생이 누나랑 정말 잘 맞을 것 같고 성향이 비슷한 남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만나보니 사촌동생이 왜 그 남자랑 저랑 잘 맞을 것 같다고 했는지 알겠더군요. 성향이나 돈에 관한 가치관이 매우 비슷했거든요. 저도 돈에 관해선 좀 악착 같은 면이 있었고 더 잘 살고 싶은 욕심도 많았는데 그 남자도 딱 그렇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고졸 채용으로 한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10년간 일을 했습니다. 돈도 웬만치 벌면서 적금도 열심히 하고 그 사이에 청약도 돼서 제 앞으로 집도 한 채 갖고 있어요. 대출이 좀 끼어 있긴 해도요. 그 집은 전세를 줬었습니다. 그 남자 역시 2년제 공과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서 중견기업을 다니더라고요. 대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벌이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14년 된 차를 몰고 다니고 옷도 전부 5, 6년 전에 산 옷들이라고 했습니다. 핸드폰도 엄청 오래된 기종이고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처럼 청약을 하거나 집을 사지는 않았고 다 통장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버는 것에 비해 씀씀이가 큰 사람들을 이해도 못하겠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요. 알뜰하고 소박하게 사는 게 좋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기보다 내실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모으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SNS의 발달 때문인지 남녀 할 것 없이 버는 것보다 쓰는 것, 또 보여지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허세와 허영이 있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남자는 허세 없고 성실하고 검소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에게 더 좋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제가 명품 가방 하나 없이 수수하게 소개팅해 온 모습을 보고 자기가 찾던 아내감이라는 것을 직감했대요. 어떻게 보면 사촌동생이 결이 잘 맞는 것 같은 저희 둘을 매칭시켜준 거죠. 서로가 많이 닮아 있어서 더 잘 맞는 한 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그 남자는 저보다 더 지독한 면이 많더라고요. 연애할 때 저희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일정 금액을 넣고 결제를 했는데요. 애초에 그 카드도 남친 명의의 카드로 하고 나중에 공제 혜택도 본인이 다 받더라고요. 사실 그런 건 저도 크게 관여하지는 않았는데 가만 보면 제가 여자친구임에도 저에게 돈 쓰는 것에 한해서는 악착같이 반반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돈을 얼마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여자친구인데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깝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서운한 포인트였죠. 가령 제가 남친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98,000원짜리를 만약에 샀잖아요. 그러면 남친은 다음 제 생일 때 정확히 98,000원짜리를 똑같이 사줍니다. 9만원짜리도 아니고 10만원짜리도 아니고 정확히 98,000원짜리를 사줘요. 금액이 안 맞으면 두 개를 나눠서 그 금액을 맞춰서 산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게다가 공동통장에 돈이 모자라서 개인 돈을 쓰게 되면 그것도 꼭 저한테 반반 계산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초반에는 합리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은 딱 이 정도구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사귀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와 매달리며 통장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남자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모은 돈이 차곡차곡 들어가 있었죠. 그 남자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결혼하면 이 통장을 통째로 저한테 준다고요. 저는 그 말에 좀 당황했죠. 이걸 나한테 왜 줘? 그만큼 내가 자기한테 진심이라는 거지. 내가 좀 확실한 성격이라 뭐든지 반반하고 나누긴 하지만 결국 그렇게 모은 돈 이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고 이거 자기한테 줄 거야. 이제 내 마음을 좀 알겠어? 그러는데 좀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론 묘하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가 목숨보다 아끼는 그 돈들을 결혼하면 저한테 줄 생각이라고 하니까요. 게다가 그 남자는 자기가 왜 그렇게 돈돈거리는지 자기 가정사도 얘기해 주더군요. 실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돈을 펑펑 잘 쓰고 다녀서 우리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거든. 게다가 생전에 주식하신다고 큰 돈을 많이 날려서 집 팔고 전세로 옮기기도 했고 말이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도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돈 쓰는 것을 좀 겁내하게 된 것 같아. 집에 그런 사정도 있고 하니 예슬이 네가 그런 내 모습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을 뿐더러 힘들게 모은 그 돈을 저에게 덜컥 주겠다고 하는 걸 보고 아, 이 남자가 나한테 꽤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를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고 섭섭한 마음도 많이 사라졌죠. 그렇게 저희는 화해하고 다시 만났고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결혼을 할 때도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 물론 돈에 관해서요.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 남자를 이해했고 또 이런 남자가 결혼하면 남편 까물은 진국이라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펑펑 안 쓰고 야무지게 잘 모으고 결혼 상대자라면 이런 사람이 오히려 괜찮을지 모르니까요. 결혼 준비할 때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은 저더러 결혼 잘하는 거라고 제가 부럽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총민이가 얼마나 알뜰하고 야무지니. 남자애들 중에 부모 돈으로 멋이나 부리고 차 바꾸고 그런 철딱선이 없는 애들도 많은데 우리 종민이는 너무 실속 있지. 종민이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종민이 아빠가 예전에 돈으로 내 속을 얼마나 긁었는지 모른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종민이는 돈으로 사고치레도 아니고 너 정말 결혼 잘하는 거야. 나도 종민이 같은 남편 있었으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을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부모님 눈에 다 그렇겠지만 어머님도 유난히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아들만한 남자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셨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을 구할 때 남편은 반반으로 해서 집을 구하자고 하더군요. 제 소유의 집이 있긴 하지만 그 집에는 이미 전세로 사시는 분이 있기도 했고 남편도 딱히 그 집으로 가고 싶어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 맞다나 반반으로 보태서 집을 구하기로 했는데 웃긴 게 돈은 반반해서 구하는 건데도 명의는 자기 단독 명의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대로 말도 없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반반하는데 왜 단독 명의로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제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랬다느니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자기 성가시게 안 하려고 그런 거지. 공동명의로 하면 서류 뗄 것도 정말 많고 나중에 뭐 처리할 때도 엄청 번거롭다고 하니까 내가 뭐 다른 뜻 있어서 단독으로 하려고 했겠어? 어쨌든 공동명의로 해야지. 아, 알았어. 하여튼 돈에 관한 건 엄청 지독스럽네. 하면서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제 돈이 반 들어갔는데 제 명의도 같이 하자는 게 왜 지독스러운 건가요? 오히려 남편이 저한테 돈은 받아놓고 어물쩡 자기 혼자 단독 명의로 진행하려고 한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돈 반반으로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카드 쓰는데 카드는 지 걸로 해서 나중에 공제 혜택 받으려는 거나 집 반반에서 사는데도 은근슬쩍 단독 명의로 하려고 하는 거나 남편은 합리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성격이라는 것을요. 그 손해를 아내인 저한테까지 절대 안 보려고 한 게 문제죠. 사실 남편이 그런 면을 알면서 모른 척 했는지 아니면 그때는 이 정도로 와닿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결혼도 했었습니다. 콩깍지도 좀 씌었던 것 같고요. 결혼 초반 1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도 멀리 사시는 데다 어머님도 허리가 안 좋아 육아를 도와줄 수 없다고 진작에 얘기하셨거든요. 아이 육아에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1년간 육아휴직 쓰고 아이를 돌보고 그 후에는 어린이집을 보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산 막달까지도 일을 하다가 막판에 휴가 쓰고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황당했던 게 아이 출산 후 보통 조리원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3주까지도 있는 산모가 많은데요. 아이 출산 후 몸도 회복할 겸 요즘은 거의 필수 코스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출산 전에 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으니 남편이 꼭 조리원을 가야겠냐는 겁니다. 뭐라고? 아니, 요즘 여자들 참 웃겨. 애 낳으면 꼭 조리원을 가려고 해.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어디서 본 것 많아가지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 하나 낳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애 낳고 나면 잘 씌워줘야 되는 거야. 육아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 그나마 마지막으로 쉴 수 있는 기회기도 하고.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거를 왜 돈 몇백 주고 조리원에 사는지. 그냥 집에서 방 따뜻하게 해서 쉬면 안 되나? 그럼 애는 누가 봐? 장모님 못 오셔? 그래도 딸이 출산을 했다는데.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2시간 떨어진 거리에서 식당을 하세요. 일주일에 딱 하루만 쉬시고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가게이기 때문에 저 출산했다고 해도 그렇게 아이 돌봐주고 그러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조리원 2주 지내고 집에 오면 제가 바로 직접 육아를 할 생각이었고요. 지금 조리원비가 아까워서 그래? 뭐 아깝다기보다 내 생각엔 그런 거 다 상술인데. 상술이든 뭐든 나도 몸 좀 회복하고 아이도 그동안은 누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말하는 거 너무 이상하다. 제가 기가 막혀서 따지고 드니 남편은 그제야 막 사람 좋은 척 웃으면서 장난이라는 겁니다. 아, 그냥 해본 말이야. 요즘 그냥 애만 나오면 몇백씩 되는 조리원 턱턱 들어가길래. 자기는 합리적이고 알뜰하니까 조리원 안 들어간다고 먼저 할 줄 알았지. 내 몸 돌보려면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게 합리적이고 알뜰한 거랑 뭔 상관이야? 나는 필요할 때는 돈 써야 된다는 주의야. 아휴, 알았어. 왜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야. 나는 그냥 가볍게 한 말 가지고. 조리원 알아봐. 라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기분이 상해서 우리 자식 낳는 거 아니냐며 이런 것까지 돈돈 거려야겠느냐며 따졌습니다. 따지다 보니 너무 섭섭하고 기가 막혀 눈물까지 왈칵 나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미안하다고 저를 달랬고 그때 일은 남편의 사과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속으로 저런 남편이랑 결혼한 내가 내 발등 찍었구나. 약간은 정신이 들었었죠. 지 새끼 낳아주고 몸 회복한다는데 그 조리원비가 아까워서 저런 소리를 한다니요. 정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출산을 했고 조리원도 2주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돌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비용이 기본급의 85%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상여금 같은 건 좀 많아도
기본급 자체는 좀 적은 편인데 거기서 85% 비율이다 보니 원래 받던 월급보다는 한참이나 적은 금액이었죠. 남편과 저는 원래 각자 버는 돈에서 반반 생활비를 대고 있었는데요. 제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월급이 적으니 생활비를 좀 적게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러라고 하면서도 엄청 언짢은 티를 내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또 눈이 돌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나는 그냥 회사 다닐 테니 당신이 육아휴직 쓰고 애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는 나중에 승진도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 쓰면 눈치 보인다고. 애는 엄마가 봐야 되니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생활비 적게 내는 걸로 눈치를 주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답니다. 제가 괜히 혼자 찔려서 그러는 거래요. 저는 남편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결혼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아이고 육아를 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고 돈이 좀 적게 나오는 건데 남편이 이런 것에 싫은 티를 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컸습니다. 보통은 처가 부모님이 아이를 많이 돌봐주시고 저도 똑같이 회사를 다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도와주시는 게 없다 이거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맘때 저도 남편에게 정말 실망도 많이 하고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구나 후회했지만 어쩌겠나요.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는데요. 저는 섭섭한 마음은 접어두고 아이를 열심히 돌보고 케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또래보다 좀 느린 편이더라고요. 기는 것도 느리고 서는 것도 느리고 돌이 가까워져 가는데 엄마 소리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주변에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는데 확실히 저희 아이가 좀 느린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요즘 그런 애들이 많은데 돌 지나고 초기부터 센터 같은 데를 다녀주면 아이들 성장 발달에 훨씬 도움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데를 보내고 싶기도 한데 곧 저는 복직을 해야 했죠. 게다가 제가 복직을 하면 하루 종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그러면 엄마와의 교류가 줄어서 아이 성장이나 발달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저희 아이처럼 다소 느린 아이들은 부모가 옆에서 소통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저는 엄마로서 아이가 다소 느린 점이 보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남편은 무슨 남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얄밉더라고요. 걱정은 저만 하는 건지. 하여튼 제가 복직을 해야 되는 날이 다가와서 저는 일단 회사로 복직을 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겼는데요. 그렇게 6,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다른 또래 아이들이 걸음마 잘하고 그럴 때인데도 저희 아이는 기는 것만 하고 말도 안 하고 여전히 성장이 더디더라고요. 게다가 어린이집에서도 아이가 좀 느린 편이 맞다고 했습니다. 센터에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도 했고요. 센터에 갔더니 아이가 좀 많이 느린 편이긴 하니 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극을 자꾸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이가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당장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에만 즐겁해서 저보고 왜 오버를 하느냐느니 가만 냅두면 애는 알아서 큰다느니 제가 극성이라느니 막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래저래 다툼이 많았고 나중에는 어머님도 그 얘기를 남편에게 전해 들었는지 전화를 하셔서는 저한테 극성 부리지 말라고 요즘 애엄마들은 이게 문제라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센터에서 전문가가 아이 발달이 느리니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도 남편이랑 어머님이 난리를 치며 저를 극성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더 지났는데 아이가 두 돌이 다 되어가는데도 현저히 발달이 느린 것을 보니까 그제야 어머님이나 남편도 아차 싶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좀 적극적으로 케어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발달센터에 가면 치료 종류가 다양한데 그 치료들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아이 치료를 동시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나중에 경과가 좋다는데 제가 벌어오는 월급이 아까워서 어영부영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회사 그만둔다는 것에만 자꾸 한숨 쉬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통장에 돈 있지 않느냐? 결혼 전에 그거 나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남편은 집 살 때도 반반 했기 때문에 그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다 쓰지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그 통장에 있는 돈 나중에 뭐에 쓰려고 그러느냐, 가족들한테 잘 쓰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모으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내가 당장 회사 그만둔다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 통장에 있는 돈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에게 결혼 전 약속대로 그 통장 나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태도를 바꿔서 통장 못 준다고 버티더라고요. 저는 왜 결혼 전과 약속이 다르냐며 통장 달라고, 그걸로 내가 회사 그만두고 나서도 우리 생활비 쓸 거고 우리 혜린이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을 거다 그랬죠. 사실 저도 따로 아파트도 있고 모아둔 돈도 따로 조금 있긴 한데 남편 하는 짓이 너무 얄미우니 더 통장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통장 없다고 난리를 쳤고 그날 크게 싸웠어요. 어쨌든 남편과 이런저런 다툼 끝에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돌보는 것에 전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회사를 그만둔다는 건 제가 가장 아쉽고 힘든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다닌 회사라서 정도 많이 들고 익숙하고 또 받는 월급도 적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이가 너무 중요했고 발달이 느린 양상을 보일 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좋다고 하길래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직 후 아이를 돌보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남편의 책상에서 그 통장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결혼 전만 해도 분명히 8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어요. 집 살 때 반반 보태고 남은 돈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5천만 원 정도만 남아있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왜 남의 통장을 받느냐고 생 난리를 치는데 제가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서류 찾을 거 있어서 찾다가 본 거거든요. 남편이 숨겨둔 것도 아니고 그냥 컴퓨터 책상 서랍에 넣어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와이프인데 통장을 왜 받느냐고 이렇게 난리치는 이유가 있느냐며 돈이 왜 이것밖에 없느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실랑이 끝에 남편이 이실직고를 했는데 세상에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날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주식이나 위험성이 있는 투자 자체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많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말이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회사 사람 중에 정대리 있잖아. 차를 엄청 고급차 타고 다니더라고. 대리 월급 뻔한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회사는 그냥 취미 삼아 다니는 거고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더만. 한 푼 두 푼 모은 나보다 돈이 훨씬 많은 거야. 시드머니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주식에 재능이 있는지 그걸로 엄청 불린 거지. 와, 그거 듣는데 내가 여태까지 뭘 했나 싶고 내가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야. 죽어라 일하면 뭐해. 몇 년 일하지도 않았고 설렁설렁 회사 다니는 정대리가 나보다 훨씬 부잔데. 그래서 당신도 그 정대리 따라 투자를 했다고? 정대리가 좋은 거 하나 알려주더라고. 약간 멀리 보긴 해야 하는데 잘 안 알려주는 고급 정보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식으로 그 많은 돈을 벌었다는 정대리 얘긴데 이건 안 들으면 바보 같은 짓이지. 그래서 고작 그 사람 말 듣고 몇 천을 주식에 투자했단 말이야?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당신 미쳤어? 당신이 이러고도 아버님 원망할 수 있어?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말 기분 나쁘게 하네. 우리 아빠는 제대로 투자를 한 게 아니었고 나는 믿을 만한 정보처가 있으니 투자를 한 거잖아. 그래서 벌었어? 아니, 좀 기다려야 된대, 정대리가. 이건 좀 천천히 터질 거라서 자기만 믿고 놔두라고 하더라고. 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나 진짜 황당하네. 당신 내가 혜린이 낳았을 때 조리연비 몇백도 아까워서 그 난리쳤어. 나 육아휴직 써서 월급 다 안 나오는 거 알면서도 생활비 적게 낸다고 툴툴거리고. 그렇게 돈 한 푼에 벌벌 떨던 사람이 몇 천만 원을 회사 동료 한마디에 주식 투자한다고? 이게 말이 돼? 당신은 돈을 쓴 거고 나는 벌려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벌었냐고. 기다려야 벌지. 이게 돈을 넣는다고 바로 돈이 벌리겠냐? 그럼 개나 소나 다 벌게? 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주식 투자로 돈 날린 걸 그렇게 욕할 땐 언제고 본인도 결국 똑같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게 저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돈으로 자기가 투자를 한 거고 알아서 할 거니 신경 끄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 알아서 벌게 된다면서요. 저하고 아이한텐 10원 한 장 아까워하면서 쓸데없는 곳에 그 큰 돈을 쓰는 남편을 보니 정이 뚝뚝 떨어져 나갔죠. 어쨌든 남편이 나중에 크게 벌 수 있다느니 큰 소리 탕탕 치길래 내버려뒀습니다. 그 후에 저는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돌보는데 제가 집에 있으면서 돈만 쓴다고 남편의 불만도 정말 많았어요.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요. 게다가 한 번은 제가 나간 줄 알고 지 친구랑 통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지 친구한테 제 욕을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결혼하고 애 낳더니 일 그만두고 자기 월급으로 공짜밥 먹는다고요. 푸념 비슷하게 그 소리를 하는데 저 완전 뚜껑 열려서 소리 지르고 그때도 진짜 사네 못 사네 한바탕 크게 싸웠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남편에게 너무 질렸고 정도 떨어졌습니다. 저런 인간하고 내가 계속 사는 게 맞나 현타가 계속 오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도 제가 일 그만뒀다고 어머님까지 참견이 심했어요. 그전에는 행여나 애 좀 봐달라고 할까봐 저희 집 근처에는 아예 안 오셨는데 제가 일 그만두고 나서는 저희 집에도 몹시 자주 오시고 살림 감섭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 번다면서 안쓰럽다면서 그런 소리도 잘하셨습니다. 너는 혜린이가 딸이라서 다행인 줄 알아라. 뭐가요, 어머님? 여자들이야. 적당히 공부하다가 나중에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 아니니. 그런데 남자들은 얼마나 고생이야. 직장 다니면서 가족들 건사해야 되고 우리 종민이만 해도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러운지 모른다. 요즘에 엄마들도 다 나가서 돈 번다는데 너는 참 팔자도 좋다. 라는 겁니다.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까지 더해지면서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가게 일로 바쁘셔서 좀처럼 오시는 일이 없는데 저랑 아이 본다고 일부러 시간 내서 오신 거죠. 엄마 아빠는 제가 요즘 일도 안 하는데 저 용돈하고 아이 필요한 것도 좀 사주라고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음에도 제 주머니에 넣어주셨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랜만에 멀리서 부모님이 오셨다 보니 저는 부모님 모시고 한우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리로 퇴근해서 바로 오라고 했더니 전화가 바로 왔더라고요.
여기 뭐야? 한우 먹으러 간다고? 여기 내가 블로그 검색해보니까 가격 좀 있는 덴데?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엄마 아빠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 정도도 못 사드려? 와, 어이가 없네. 나는 돈 아끼려고 점심도 밖에서 절대 안 먹고 무조건 구내식당에서 먹는데 너는 장인 장모님 모시고 한우 식당? 하는데 정말 말도 못하게 쪼잔스럽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너 돈 안 벌잖아. 뭐라고? 그런 데서 먹으면 최소 30 이상은 무조건 나올 텐데. 너 돈 벌어? 그것도 아니면 왜 기분 내려고 하는데? 처가 부모님 한우 사드린다고 개거품 부는 남편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돈 아까워서 벌벌 떠는데 진짜 이런 거랑 내가 결혼을 했나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거의 오시는 일이 없고 또 저한테 용돈 주실 겸 아이 보실 겸 출산 후 처음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한우 사드린다고 하니 개거품을 무는데 그 상황이 엄마 아빠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쪽팔리고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나는 무조건 그 가게 부모님 모시고 갈 거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고 저는 보란듯이 부모님에게 한우 사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집에도 늦게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계신 거 알면서도요. 부모님은 늦은 저녁에 차 타고 가셨고 몇 시간 뒤에야 남편 놈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입 꾹 다물고 제 물음에 대답도 안 하고 휑하니 지나치더라고요. 친정부모님 십사대접했다고 입 꾹 닫고 삐지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화장대에 있던 100만 원과 저희 부모님이 써주신 카드를 봤는지 갑자기 화색이 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장모님이 돈 주셨네? 100만 원이나 주셨어? 아유, 그러면 한우 사드릴 만하지. 그러면서 실실거리는데 진짜 남편인데도 혐오스러운 기분 아시나요? 와, 저거 돈벌레인가 싶고 그때 저도 깨달았죠. 내가 남편에게 정말 만정이 다 떨어졌구나. 남편이 돈벌레같이 느껴지는 거 보니 더 이상 사는 건 무리구나 라는 것을요. 그 후 저는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보니 외도나 도박같이 중대한 일이 아니어도 정 떨어지면 같이 사는 건 힘든 일이 되겠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던 도중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호재가 생기면서 아파트가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되고 완전 쾌재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회사를 안 다니는데도 돈을 벌 줄 안다면서 복덩이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가 이제는 너무 문제가 많다면서 정비소에서도 수리가 안 될 정도래요. 그래서 저더러 차를 한 대 사달랍니다. 제 소유의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으니 그 정도는 일도 아니지 않냐면서요. 남편이 원하는 차는 국산 SUV이긴 한데 고급 라인이라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자기 통장에 있는 돈 보태고 나머지 저한테 내서 차를 사달래요. 그 꼬라지를 보면서 깨달았죠. 아, 남편은 허세 허영이 없는 인간이 아니었구나. 사실은 너무나도 허세 부리고 싶고 허영심도 넘치는 인간이었구나. 그런데 그냥 지 돈 아까워서 꽁꽁 싸매고 참고 있었는데 지 돈 아니고 와이프 돈이라고 생각하니 펑펑 쓰고 싶은 거구나 라는 것을요.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고 부부가 되었고 경제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철저히 자기 돈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돈도 지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대답도 안 했건만 남편은 제 아파트값 오른 것만 보고 갑자기 신나서 저보고 복덩이니 뭐니 하는데 제가 아이 때문에 회사 그만두니까 저한테 공짜밥 먹는다고 하고 저희 부모님 식사 대접했다고 개거품 물고 난리친 걸 똑똑히 기억하잖아요. 이제 와서 저를 복덩이니 뭐니 하면서 신나하는데 너무 징글맞아서 도저히 이 인간이랑 더 못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루에도 12번씩 바뀐다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 이혼에 대해서 조금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그 와중에 제 이혼 고민에 아주 쐐기를 박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제 카드 훔쳐가서 어머님 가방을 산 겁니다. 어머님 가방은 무려 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게다가 250짜리 신우 노트북도 사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을 위해 무려 제 카드를 훔쳐가서 쓴 겁니다. 제가 미쳤느냐고, 누구 맘대로 이런 걸 다 사느냐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 그 아파트 값 올라서 당신이 이득 본 게 얼만데. 곧 전세 사는 사람 나가면 그 아파트 팔 생각도 있다고 했잖아. 그거 미리 좀 당겨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걸 왜 당겨 써야 되는데? 아,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엄마 그 나이에 명품 가방 없어서 하나 사드렸다. 유진이도 취업 준비하는데 노트북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 사줬고. 그걸 내 카드로? 나한테 말도 없이 카드를 훔쳐가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훔쳐가다니. 그럼 이게 훔친 거지 아니야? 참나. 당신 말 참 정 떨어지게 한다. 당신 아파트값 그만큼 올랐고 곧 팔 거고. 그러면 수익이 얼만데. 우리 엄마랑 유진이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남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한테 한우 사줬다고 난리친 게 너야. 그건 잊었어? 아니 그거야. 아, 내가 무슨 그거 돈 아까워서 그랬겠어? 그러면? 아버님 심혈관 질환도 있고 어르신들한테 소고기 그렇게 안 좋대. 특히 마블링 심한 한우는 더더욱. 하는데 이게 말인지 방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튼 어차피 아파트 팔면 양가 부모님한테 선물 조금씩 드릴 거 아니야. 그거 미리 했다고 생각해.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며느리로서 효도했다고 생각해. 라더군요. 저는 그때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효도, 오냐, 효도 어디 실컷 해봐라. 저는 더 이상 암소리 안 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제 카드로 기분 엄청 내고 다니더라고요. 짠돌이라서 주변에 얻어먹고 다니기 바빴는데 갑자기 한턱을 쏜다던가, 옷도 잘 안 사면서 자기 옷을 백화점에서 쫙 빼입는다던가, 한마디로 제 돈으로 자기 혼자 기분 내고 다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실컷 써라 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써제낀 돈이 1,000만 원 정도가 됐을 무렵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통보를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펄쩍 뛰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혼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왜 이혼을 당해야 되냐고. 진짜 몰라? 모르면 내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네 새끼 낳아줬는데 마누라 몸 회복하는 산후조리원비 아깝다고 한 거.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아득바득 생활비 내라고 하고 눈치 준 거. 혜린이 때문에 일 그만두는데도 내가 공짜 밥을 먹니 뭐니 했던 거. 나한테 일절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주식에 넣은 거. 내 아파트 값 올랐다는 소식 듣자마자 마치 지 돈인 양 내 카드 훔쳐가서 너네 엄마랑 너네 동생한테 그 비싼 돈 쓰고 흥청망청한 거.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어때? 이제 이혼을 왜 당하는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겠어? 저는 그동안 많이 참아왔고 벼르고 또 벼렀거든요. 이혼이라는 중대사에 조금의 후회도 남기기 싫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참고 쌓아두고 있었죠. 제가 술술 얘기하자 남편도 처음엔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와, 무섭네.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다 기억할 만하지. 남편한테 이런 취급받은 걸 어떤 여자가 잊어버리겠어?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단순히 돈 얼마 쓰고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 아니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깨달았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 그렇게 네 돈, 내 돈. 아니지.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도 네 돈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남의 카드 훔쳐다가 이런 짓을 벌인 거겠지. 공돈 생겼는데 시댁 식구들한테 그 정도도 못 베풀어? 못 베풀어. 베풀기 싫어. 하다못해 다른 건 다 때때무치처럼 굴었어도 우리 부모님 오셨을 때 모처럼 오셨으니 좋은 식사 대접해라. 그 한마디만 했어도 나 이렇게까지 안 해. 니네 부모한테는 내가 효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는 남이니? 그 논리면 니네 부모도 나한테 남이야.
뭐? 효도하는 셈? 효도는 네 돈으로 하세요. 제 말에 남편은 입만 떡 벌리고 있더라고요. 와, 너 그런 말 다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냐? 많이 참았지. 나도 홧김에 이혼하자는 거 아니야. 정말 많이 생각하고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야. 당신은 노답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참나, 아파트 그걸로 돈 좀 벌었다고 이혼 운운한다 이거지? 돈도 많이 벌었는데 시어머니 가방 하나 사드렸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면 당신 절대 이혼 못해. 며느리로서 그 정도도 못하냐고. 그리고 자꾸 뭐 카드 훔쳤네 어쩌네 하는데 부부끼리는 절도 성립 안 돼. 남편이 아내 카드 좀 썼기로서니 그게 문제가 돼? 그 말에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 돈 안 썼어. 그 말에 남편이 멈칫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효도하고 싶어서 어머님한테 그 비싼 가방 사드린다며. 아들이 효도한다는데 내가 뭐라고 해? 실컷 해. 어차피 당신 돈으로 한 거니까. 그게 왜 내 돈이야? 당신이 쓴 만큼 당신 통장에서 돈 빼서 나한테 넣어뒀어. 그 말에 남편은 눈알이 뒤집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통장을 건드렸다고? 누구 맘대로? 당신이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부부끼리는 절도 없다고. 와이프 카드 갖고 간 게 무슨 문제냐고. 마찬가지야. 남편 통장에서 돈 뽑은 게 무슨 문제야? 그것도 니네 가족이랑 너한테 쓴 돈인데. 법적으로 따지고 싶으면 따져봐. 니네 가족하고 너한테 쓴 건데 어디 돌려받고 싶다고 해보라고. 그 말에 남편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 후다닥 통장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으니 기함을 하더라고요. 남의 돈을 왜 함부로 쓰냐, 자기도 가만 못 있는다, 용서 못 한다느니, 저를 경찰에 고소할 거라느니 생 난리를 치는데 웃기지도 않았죠. 저는 이혼 서류 보내고 그 뒤로 집 나와서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팔던지 아니면 내 목 반은 보내라고 했고요. 남편은 절대 이혼 못한다고 버텼고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함부로 주식 투자하거나 제 카드 훔쳐서 돈 쓴 것 등 이혼 사유로 충분하더라고요.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펄쩍 뛰면 소송으로 이혼하면 그만이죠. 그 와중에 어머님 전화 왔더군요. 왜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하고 이 난리냐면서요. 그러면서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는 왜 이혼을 한다고 하고 종민이가 어젯밤 술 먹고 찾아와서 내 가방 돌려달라고 그거 팔아야겠다고 들고 나가려는 거 내가 겨우 잡았더니 이 가방 때문에 자기가 이혼한다고 울고불고 세상에 그 비싼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더라. 너 나한테 가방 하나 사줬다고 이혼하자고 했니? 어머님 아들은 진짜 답이 없네요. 제가 왜 이혼하고 싶은지 구구절절 설명 다 해주고 소장에도 썼는데 아직도 그 가방 타령이요. 물론 그 가방이 결정적이긴 했어요. 근데 어머님 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고 참아주고 싶지도 않아요. 제 돈이라고 할 때는 기분 내면서 어머님한테 가방 사주고 신우한테 노트북 사주더니 지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아까운가 보죠. 그것만 봐도 어머님 아들하고 더 못 살겠다 이겁니다. 소송 중이고 곧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 사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속사포처럼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편 놈은 고작 그 가방 문제 하나로 제가 이혼 결심을 했다고 생각한다는데 진짜 다시 한번 이혼 결심하길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이런저런 다툼 끝에 결국 겨우 이혼 성립하게 되었고 적은 금액이지만 위자료 조금 받아내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 하나를 전세로 들어가서 아이랑 살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던 아파트는 전세기간 만료가 되면서 좋은 값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돈은 제 생활비 겸 아이 키우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잘 저금해뒀고요. 아이도 센터 열심히 다니면서 많이 좋아져서 저도 다시 재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건너들으니 남편 놈이 그때 샀던 주식이요.
그 회사 완전 망했고 그 주식도 완전 휴지 조각 됐다더군요. 게다가 그 주식사라고 알려준 정대리는 회사 그만뒀다고 하고요. 남편은 도대체 뭘 믿고 이름도 없는 그 주식을 그렇게 산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푼, 두 푼 쪼잔뱅이 짓 하며 모은 그 돈 한 방에 다 날린 셈이죠. 제가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쪼잔뱅이 짓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눈총 받아가면서 그렇게 돈 모아도 결국 엉뚱한 곳에서 큰 돈 날리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제 전남편도 딱 그렇죠. 가장 중요한 가족들한테는 돈 한 장에 벌벌 떨고 아끼면서 남의 돈이면 기분 내던 그 인간. 정작 그렇게 모은 돈 엉뚱한 곳에서 다 날리고 말이죠. 손해가 엄청날 텐데 멘탈 잘 부여잡고 사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겠네요. 알뜰한 것과 쪼잔한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남자가 알뜰하다고 생각해서 좋았는데 사실은 저한테 돈 한 푼 쓰기 싫고 본전만 생각하고 아까워했죠. 그 인간에게 저는 딱 그 정도 존재였던 것 같고 그걸 깨닫고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취급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사는 내내 섭섭하고 자존감 깎이고 빈정상하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아이도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저도 재취업 잘해서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어디선가 본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운전기사인 버스와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살면서 내가 운행하는 버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꽤나 오래 타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금방 내릴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탈까 말까 주저하다가 타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와 종점까지 같이 가겠죠. 어쨌든 그 버스를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타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인연들. 결국 버스를 타고 내려간 사람들일 뿐이니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너무 매달리지도 말자. 결국 내 버스는 내가 운행하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같이 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였죠. 이상하게도 저는 저 이야기가 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상황이 이런저런 주위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 꽤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이야기가 더욱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수입 유통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직원 수는 1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죠. 연봉도 무난한 편이고 회사 사람들도 괜찮은 편이어서 저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안에는 저의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저보다 2년 먼저 입사했고 나이도 2살이 더 많았죠. 그 남자는 저와 같은 경영관리팀이었는데 그 남자는 사실 팀 업무보다 사장님의 개인 업무에 좀 더 치중되어 있었어요. 저희 회사 사장님은 저보다 15살 정도가 많은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돌싱이고 딸과 전처는 뉴질랜드로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 남친은 회사 사장님의 개인 일을 도맡아서 잘했었는데 사장님의 개인 비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남친은 성격이 엄청 싹싹한 편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회사 사장님하고도 잘 지내고 사장님 눈에 들어 개인적인 일도 돕고 그러는 것 같았죠. 남친은 회사 사장님께 잘 보여서 회사 내에서의 입지를 좀 더 올리고 싶어 했었습니다. 승진에도 욕심이 좀 있었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남친과 사내 연애를 했고 그 기간이 2년 정도 되었어요. 처음에는 몰래 연애를 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회사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저희를 보게 되면서 다 알게 되었죠. 나중에는 공공연한 회사 커플이 되었고 결혼은 언제 하느냐, 국수 언제 먹여줄 거냐는 소리도 곧잘 장난식으로 잘 하실 정도였습니다. 저와 남친도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천천히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 고등학교 친구인 세이가 저희 회사 근처에 놀러 왔다면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세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쁜 걸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자기는 연예인을 할 거라면서 한 기획사에 들어갔었어요. 연예인 친구가 생기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했는데 결국 세이는 데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24살쯤 저는 대학 졸업 준비하면서 취업 준비한다고 바쁘던 때였는데 세이가 울면서 연락이 왔었어요. 기획사에서 방출됐다고요. 5년 동안 연습만 죽어라 했는데 결국 데뷔 못하고 나가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더군요. 자기는 연습생 한다고 대학도 못 가고 시간만 허비한 거라면서 저를 붙잡고 펑펑 울었죠. 친구로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짠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린 친구를 5년이나 붙잡아 두고도 데뷔도 안 시켜주는 그 기획사가 정말 악덕이고 너무한다고 생각했죠.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세이가 같은 연습생 남자랑 사귀고 몰래 여행 간 거 들켜서 쫓겨난 거긴 하지만요. 하여튼 세이는 그렇게 데뷔가 무산이 되고 기획사에서 나오고부터는 간간히 쇼핑몰 모델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세이는 연예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 먹더라고요. 적당히 모델 일 하면서 지내다가 돈 많고 능력 좋은 남자 만나면 결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예쁜 외모가 곧 능력이라고 하면서요. 거기다 대고 제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주제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또다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이는 그 사이에 여러 남자친구들을 만들었지만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세이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몹시 초조해하더라고요.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을 해야 하는데 하고 말이죠. 하여튼 그런 세이가 저희 회사 근처에 저를 보러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무슨 일이지 싶으면서도 또 저를 보러 일부러 왔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1층으로 갔더니 세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건물을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세이야. 진영아.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 이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여기가 너네 회사구나. 회사가 막 크진 않다. 그렇지? 중소기업이니까. 밥 뭐 먹으러 갈래? 저는 세이랑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누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안대리, 고개를 돌려보자 제 남친과 사장님이었습니다. 아마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꾸벅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은 저희 쪽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친구를 보는 겁니다. 누구신가? 제 친구요. 저희 회사 근처 왔다가 같이 밥 먹으려고. 친구도 그 말에 사장님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를 보는 사장님이 입이 해벌쭉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친구가 워낙 예쁘니까요. 안대리한테 이렇게 예쁜 친구분이 있었는 줄은 또 몰랐는데. 라길래 저는 속으로 주책이네 정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예쁘다는 칭찬이 싫지 않은 듯 새침하게 웃더라고요. 밥 먹으러 간다고요? 잘 됐네. 내가 살 테니까 같이 가죠. 예?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 안대리가 왜 그래?
친구분은 괜찮으신가요? 사장님은 갑자기 느끼한 표정으로 친구에게 물었고 친구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엉겁결에 4명이서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 남친이 운전을 했죠. 사장님은 한정식을 사주겠다고 했고 좀 멀리 떨어진 고급 한정식 집에 가더라고요. 저는 입사하고 단체 회식 말고 사장님께 밥을 얻어 먹어본 적은 없는데 예쁜 친구의 위력인가 생각했죠. 하여튼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사장님은 계속 친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관심을 엄청 보이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친구가 너무 불쾌할까봐 안절부절했죠. 사장님은 저희보다 15살이나 많은데다 애딸린 돌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장님이 29살 미혼인 제 친구한테 막 들이대는 모양새였다 보니 저는 너무 불편하고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정작 친구는 웃으면서 얘기도 잘하고 사장님에게 장난도 잘 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사장님은 종종 놀러 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그랬죠. 모처럼 나보러 왔는데 둘이서 밥도 편하게 못 먹고 우리 사장님 때문에 불편했지? 그런데 친구는 아니, 덕분에 비싸고 좋은 거 먹었잖아. 거기 메뉴판 봤어? 되게 비싼데던데? 음식이야 비싸고 좋은 데지만 너 불편했을까 봐. 괜찮아. 나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여. 나름 재밌었어. 라고 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친구가 별 생각 없었다고 하니 저도 다행이다 싶으면서 좋게 넘어갔죠. 그런데 그 뒤로 남친 한다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세희 보고 한눈에 반했고 자꾸 소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세희한테 그 말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좀 전해달래. 세희 씨한테 단단히 푹 빠졌나 봐. 저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랬죠. 아니 사장님 왜 그래? 둘이 나이 차이가 얼마며 사장님은 심지어 애 있는 돌싱 아니야. 그런데 무슨 세희를 소개받고 싶다 그래. 내가 세희한테 뺨 맞을 일 있어? 근데 뭐 그때 보니까 둘이서 죽이 잘 맞던데 세희 씨도 딱히 싫은 눈치 아니고. 그거야. 친구 회사 사장님이니까 싫은 티 낼 수 없어서 적당히 맞춰준 거지. 사장님 참 이상하다. 왜 그런데? 하여튼 물어나 봐줘. 세희 씨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면서 물어나 봐달라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자기도 중간에서 곤란하다면서요.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등 떠밀려 물어봤습니다. 세희야,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고 우리 사장님이 그때 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꼈대나 봐. 그래서 자꾸 나랑 남친 찔러서 너한테 물어보라는데 나도 도저히 거절하기 힘들어서 물어만 보는 거야. 그런데 세희는 그 말에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세희가 고민하는 모습에 더 놀랐죠. 거절할까? 아니야. 나도 생각 좀 해볼게. 무슨 생각? 내가 얘기했잖아. 나이도 15살 많고 애 딸린 돌싱남이야. 전처랑 애는 해외에서 유학 중이라고 하고 사장은 매달 양육비 보낸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돈 많잖아 너네 사장. 그건 맞지? 돈이야 많겠지. 그럼 뭐 가볍게 만나나 볼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는 겁니다. 저는 좀 당황했죠. 야, 괜히 만나다가 사장님이 너한테 진지하게 마음 품으면 어쩌려고. 그러면 뭐 돈도 많다면서 그냥 결혼하지 뭐. 어? 너 왜 그래? 나 말했잖아.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나도 내년이면 30이고 솔직히 나이 30줄 들어가면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기 더 힘들 거고. 너네 사장이 돌싱이지 유부남은 아니잖아. 그럼 뭐 괜찮지. 나이 차이도 15살이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많이 나는 게 아니야. 너 29에 사장님은 44인데. 그러니까 나도 내년 30이고 사장님 45이면 별로 차이 안 나네. 난 괜찮아. 내 번호 줘도 돼. 그러는 겁니다. 좀 황당한데 세희는 진심으로 소개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세희는 돈만 많고 능력만 좋으면 나이 차이는 관심 없다고 하면서요. 당사자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그렇게 남친에게 전했고 결국 사장님과 세희는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귀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은 만나는 동안 세희에게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하는 듯 했습니다. 세희는 오랫동안 기획사 연습생 생활을 했고 모델일 말곤 따로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나이에 비해 좀 철이 없는 데다 명품이나 비싼 물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세희의 성향을 파악했는지 온갖 비싼 선물을 줘가며 한심을 사려고 하더라고요. 세희도 그런 것에 만족하는 듯 했고요. 저는 초반에는 세희를 괜히 소개해줬나 싶기도 했는데 오히려 세희는 너무 만족하면서 저희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SNS에 선물 받은 명품 사진도 자주 올리고요. 괜히 걱정했던 게 그냥 내 기우였구나 깨달았죠. 어쨌든 저는 그맘때 결혼 준비에 막바지였고 세희와 사장님도 만난 지 석 달 만에 바로 결혼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세희에게 좀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도 세희는 사장님이 주는 그 수많은 선물들과 남자다움 그리고 여유에 반했다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친이 결혼을 하고 2달 뒤에 세희도 결혼을 했어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순식간에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세희는 저희 사장님이 재혼한 2번째 와이프이자 사장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런 생활에 크게 만족하는 듯 했어요. 사장님도 세희에게 꽤 잘하는 듯 했고 세희도 여유 있는 사모님 놀이가 즐거운 듯 했습니다. 저도 남편과의 신혼생활을 재밌게 즐겼고요. 결혼 완전 초반에는 4명이서 본 적도 2번 있어요. 아무래도 세희 남편이 저희 회사 사장님이다 보니까 좀 어렵고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소개해준 인연이기도 하다 보니 넷이서 그렇게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결혼 1년 정도 지나가니까 다 같이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희도 결혼 2년 정도 지나니까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맨날 술 먹는다고 밖으로 돌고 요즘은 전처랑 너무 연락을 많이 한다느니 양육비며 애 교육비로 너무 많은 돈을 보낸다느니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돈 쓰는 것도 눈치 주고 나이도 많아서 대화도 안 통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느껴진다 등등 이런저런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저는 세희가 저를 붙잡고 그런 말을 할 때면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일부러 둘을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만나서 결혼한 것도 맞지만 어쨌든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고 의도치 않아도 제가 그 둘을 엮어준 꼴이다 보니 세희가 불평불만을 말하면 저는 괜히 미안한 감정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세희는 결혼 2년 만에 사장님과 좀 삐걱댄다고 했고 남편 말을 들어보니 사장님도 사장님대로 세희에게 불만이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희가 몸매 망가진다고 아이도 안 가진다고 그러고 집에만 있으면서 집안일 아예 안 하고 전부 도우미 불러서 쓰고 돈도 너무 펑펑 쓴다고 말이죠. 두 사람은 꽤 빠르게 삐걱거렸고 저는 그 속에서 기분이 편치만은 않았죠. 게다가 그맘때쯤 저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뭔가 좀 의심스럽고 의문스러운 게 자꾸만 보였거든요. 뭔가 콕 집어 말할 수 없는데 남편이 딴짓을 한다는 의심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그런 딴짓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희하고의 어떤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한 번은 우연히 남편과 세희가 둘이서 같은 차에 타고 가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사장님이 세희 데려다 주라고 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사장님의 개인적인 일도 많이 거들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희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세희가 방에 저희 남편이 쓰는 라이터가 있는 거예요. 놀라서 물어보니 전에 차 타고 가는데 저희 남편이 흘린 거래요. 그래서 전해준다는 게 깜빡했다면서 저더러 대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세희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하면서도 제 속에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남아있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하루는 일이 있어서 남편 차를 제가 운전해서 탔었는데요. 뭐 찾을 게 있어서 글러브 박스를 열어봤다가 포장된 명품 목걸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걸 봤을 때 좀 놀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너무 기분 좋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목걸이는 제가 전에 백화점 갔을 때 예쁘다고 남편에게 말했던 목걸이거든요. 저 목걸이 너무 예쁘다고 제가 한참을 보니까 남편이 요즘은 이런 디자인이 유행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격표를 쓱 보더니 너무 비싸다며 다음에 사줄게 그랬거든요. 저도 300만 원 정도 하는 목걸이를 덜컥 사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기에 그냥 그렇게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목걸이가 글러브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였어요. 포장되어진 채로요. 저는 다시 목걸이가 담긴 상자를 넣고 종이 상자를 닫아놨습니다. 그냥 무심코 보는 것 같더니 나를 주려고 이런 걸 다 준비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 결혼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나 주려고 이런 깜짝 선물도 준비했는데 나는 괜히 남편을 의심했나 보다 싶어서 미안한 감정도 좀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세희도 왔죠. 세희는 늘 모임에 풀 세팅을 해서 비싼 옷과 가방을 들고 왔었어요. 주변에서는 세희더러 남자 돈 보고 결혼했다고 말들이 많았는데 세희는 오히려 보란 듯이 더 화려하고 분해나게 다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날도 세희가 왔는데 저는 그날 세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세희가 목걸이를 하나 차고 왔는데 그 목걸이가 바로 제가 얼마 전 남편 차 안에서 발견했던 그 목걸이였거든요. 물론 같은 디자인일 수도 있어요. 세희도 워낙 쇼핑을 좋아하다 보니 같은 물건을 샀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가 색깔과 크기가 다양한데 공교롭게 딱 제가 남편 차 안에서 봤던 그 목걸이더라고요. 저는 설마 그냥 같은 목걸이겠지 생각했는데 친구 하나가 세희에게 목걸이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사준 거야? 그런데 세희가 묘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아니? 그럼 네가 그냥 산 거야? 사실 이거 별로 내 취향은 아니야. 내가 샀으면 이거 안 샀지. 선물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세희 남편이 사준 것도 세희 스스로 산 것도 아니고 선물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그 비싼 목걸이를 사줘? 뭘 비싸. 300밖에 안 하는데. 그냥 좀 아는 사람이 사줬어. 나한테 잘 어울릴 거라면서. 하면서 거들먹거리는데 저는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정황상 제 남편이 준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그거 내 남편이 준 거 아니냐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심기불편한 기분이었는데 도리어 세희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지네 남편 욕을 하는 겁니다. 늙은 남자랑 살면 피곤해. 요즘 우리 남편 약 먹는 거 알아? 무슨 약? 무슨 약이겠니? 밤에 나이 들고 힘 딸리니까 먹는 약이지. 막 그런 거 챙겨 먹는 거 보면 솔직히 정 털려. 사람이 45 넘어가면 팍 늙는 것 같다니까. 솔직히 곧 신이잖아.
야, 그래도 너 니네 남편 덕에 돈 걱정 하나 없이 완전 좋다며. 처음에야 좋았지. 더 살아봐. 돈 말고는 볼 게 없다. 아, 내 발등 내가 찍었지 뭐. 게다가 요즘은 돈도 아끼려고 하니 더 얄밉고. 아, 요즘 내가 그러고 산다, 진영아.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목걸이 때문에 기분도 안 좋은데다 어쨌든 저희 회사 사장님하고 결혼까지 한 건 본인 의지면서 은근히 저한테 책임을 돌리려는 게 그날따라 너무 짜증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돈 많은 남자가 네 이상형이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저도 감정이 좋지 않다 보니 말이 엄청 툭툭하게 나오더군요. 제가 좀 싸늘하게 말하니까 세희도 표정이 싹 굳는 겁니다. 누가 뭐래? 왜 갑자기 내 남편 편 들고 난리? 누가 우리 남편 회사 직원 아니랄까 봐. 어쨌든 너도 좋다고 한 결혼이면서 남편 욕 좀 그만해. 누가 네 멱살 잡고 억지로 결혼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제 말에 세희도 황당하다는 듯 저를 보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적당히 말렸고 세희는 저보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얘 이상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네 그 목걸이 내 남편이 준 거 아니냐. 나도 모르게 내 남편하고 무슨 사이인 거 아니냐 따져 묻고 싶은 걸 꾹 참았죠. 그렇게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 차를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그 목걸이는 없더라고요. 세희한테 준 게 맞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느꼈던 찜찜하고 석연치 않은 감정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티내지 않고 남편의 폰을 훔쳐서 뒤져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모든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하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녹음 내용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세희랑 했던 통화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모임이 있던 그날까지도 세희랑 통화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 통화를 듣게 되었죠. 오빠, 진영이 진짜 왜 그래? 나 진영이 때문에 진짜 짜증났어 오늘. 왜? 나더러 남편 욕하지 말래. 돈 많은 남자 좋다고 해서 만났으면서 왜 이제 와서 뒷담 까냐 이거야. 아니 지가 뭔데? 내가 내 남편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친구들한테 말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가 뭔데? 회사에서나 사장 직원이지 밖에서는 그냥 남남 아니야? 회사에서 진영이랑 우리 남편이랑 뭐 친해?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지. 근데 왜 지가 난리냐고. 혹시 진영이가 눈치챈 건가? 뭘? 우리 둘 사이? 그래서 틱틱거린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있었으면 나한테 벌써 따지고도 남았지. 하여튼 걔 한 번씩 보면 지만 의로운 척 하는데 짜증나. 예쁜 네가 참아. 목걸이 하고 갔어? 다른 애들이 다 예쁘대. 진영이 걔는 알까? 이 목걸이 지네 남편이 나한테 준 거라는 걸. 그런 티 안 냈지? 안 냈어. 걱정 마. 보고 싶은데 이번 주는 언제 올 거야? 사장님 약속 있을 때 갈게. 나도 보고 싶어. 나도. 진영이한테 잘해주지 마.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어. 내 마음속엔 자기밖에 없어. 그 대화를 듣고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둘이서 바람을 피는 게 맞았더군요. 사장님 핑계로 둘이서 내용관계였던 겁니다. 아내의 친구랑 놀아나는 남편놈이나 친구의 남편하고 놀아나는 친구년이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하고 놀아났으면 화는 날지언정 이 정도의 배신감은 아닐 겁니다. 저는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가까운 두 사람의 배신을 동시에 당한 거기 때문에 그 충격이 엄청나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궁금했지만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진 몰라도 어쨌든 이 둘은 놀아나고 있었고
저와 사장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과 세희를 제 발 앞에 앉히고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두 년놈들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는지 낱낱이 녹음 파일을 다 들어야 했어요. 제 속이 뒤집어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이빨이 딱딱 물리면서도 악착같이 그 둘의 대화를 찾아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이 다 녹음이 되어 있다는 게 다행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너무 끔찍한 형벌 같기도 하더군요. 내 남편과 친한 친구의 사통에 관한 이야기를 제 귀로 직접 듣는 거니까요. 저는 피눈물을 쏟으며 잠 한숨 못 자고 새벽 동이 틀 때까지 들을 수 있는 녹음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실로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내연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둘은 내연관계 말고도 여러 문제가 얽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간통죄 없어졌어도 너네는 결국 새고랑 차고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릴 것들이다 라고요. 저는 일단 수집한 증거들을 잘 모아놓고 남편에겐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고 상담을 다녔어요. 한 3곳 정도 다녀보고 그 중에서 제일 열성적이고 성의가 있어 보이는 곳으로 계약하고 바로 소송 진행했습니다. 제가 진행한 소송은 이혼 소송과 두 인간들에 대한 상간 위자료 소송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보통 소송을 하거나 당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전화통화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는 사장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세희에게 상간소송을 할 거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시간 문제이기도 했고 또 엄밀히 사장님도 피해자이잖아요. 제가 미리 사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설령 제가 말한 일로 저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얘기는 해야 했습니다. 저는 세희에게 상간소송 소장을 보냈고 그 후에 그 증거들을 다 정리해서 사장님실로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남편이 외근 가고 없는 시간을 선택했죠. 사장님, 안대리, 어쩐 일이에요? 무슨 보고할 거라도?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제가 심각한 표정이자 사장님은 소파에 가서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착잡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뭔데 그래요? 혹시 김 과장이랑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사장님은 저랑 저희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거운 입을 떼어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 친구이기도 한 장세희에 관한 일이기도 하고요. 제 남편과 본인의 아내가 함께 거론되니 사장님도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장님은 짐작을 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사람 내연관계입니다. 뭐라고요? 사장님은 전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제 말에 엄청 뜻밖이라는 듯 놀라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제 남편인 김성준과 사장님 아내인 장세희에게 상간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소장 사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USB가 들어있어요. 두 사람의 통화가 담긴 음성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잠깐만, 김 과장이랑 우리 와이프가 진짜 내연 관계라고? 이게 그 증거고? 네. 사장님은 흥분했는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감정을 꾹꾹 누르며 묻더라고요. 그걸 안대리는 언제 알았죠?
저도 안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얼마 전 변호사 상담하고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소송도 진행하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성준이랑 우리 와이프가 진짜 확실한 거 맞아요? 사장님은 믿기지 않는지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확실합니다. 그 안에 있는 증거 들어보시면 사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면서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노트북을 들고 오더니 제 앞에서 USB를 꽂는 겁니다. 저는 불편한 기분에 그만 일어나겠다고 하는데도 사장님은 안 된다고 옆에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도 너무 놀랐는지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이 벌벌 떨리시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기분이 착잡했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애정 가득한 음성들이 흘러나왔고 그걸 듣는 사장님은 충격받은 얼굴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숨만 쉬며 그 녹음 내용 같이 들었고요. 사장님은 통화 내역 중 한 3개 정도 들어보시더니 두 사람이 정말 내연 관계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충격받은 얼굴로 멍하게 바닥만 보고 있더군요. 저는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요. 사실 두 사람이 내연 관계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뭔데? 실은 저는 따로 체크해둔 녹음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사장님은 얼굴이 실시간으로 시뻘개지더니 분기탱천을 하더라고요. 이 미친 것들이! 하더니 갑자기 사장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저도 놀라서 따라 나갔죠. 사장님은 큰 소리로 경영관리팀에 김성준 과장 들어왔어? 라고 했습니다. 그바람에 직원들 놀라서 서로 쳐다보더니 어떤 직원이 부랴부랴 경영지원팀에 전화를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네 사장님 좀 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당장 사장실로 오라 그래! 그러면서 문을 부서져라 닫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씩씩거렸죠.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작게 입모양으로 소근거리는 겁니다. 여기 왜 있어? 무슨 일이야?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싸늘하게 쳐다봤죠. 사장님은 뒤돌아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이 뒤돌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시뻘겋고 몹시 화가 나신 얼굴인 겁니다.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사장님, 무슨 일로... 김 과장, 너 내 와이프랑 무슨 사이야? 사장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도 엄청 당황하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네 입으로 말해봐. 장세희랑 무슨 사이냐고! 무슨 사이긴요. 그냥 아내 친구일 뿐이고 사장님의 사모님일 뿐이죠. 라면서 거짓말을 해대는데 엄청 당황한 게 보이고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찌질해 보이는지. 저렇게 쫄 거면서 무슨 회사 사장 마누라랑 뒤에서 놀아나나요? 기가 막혔죠. 남편이 쩔쩔매며 거짓말을 하는데 사장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달려오더니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네. 네가 내 와이프랑 놀아나고 내 뒤통수 치고 회사 말아먹으려고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면서 사장은 손바닥으로 남편의 따귀를 퍽퍽 내리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치는데도 퍽퍽 소리가 날 정도였죠. 사장이 사실 덩치도 엄청 크고 두꺼비같이 생긴 관상이거든요. 평소에는 화나는 모습을 볼 일도 없다 보니 몰랐는데 화가 나니 정말 무섭기도 하고 제 남편에 대한 살이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악악 소리 지르고 큰 소리가 나니까 밖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들어오고는 기함을 했죠. 직원들이 와서 왜 이러시냐며 사장님 말리고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잡힌 채 놓으라며 저 새끼 죽인다고 고함 지르고 남편은 얼굴이 퉁퉁 붓고 입에서 피 흘리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직원들은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그랬고 사장님은 당장 경찰서 간다고 하면서 전무님들 전부 사장실로 오라고 호출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란에 조용히 밖으로 나갔죠. 회사는 그 일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들은 그 두 사람의 녹음 내용에는 내연관계의 내용 말고도 남편이 회사 돈을 몰래 횡령한 정황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사장님의 신복이나 다름없다 보니 사장님의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야금야금 횡령을 했었던 겁니다. 저는 와이프인데 몰랐냐고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저한테는 월급만 줬고 그간 몰래 슈킹한 돈은 딴 주머니를 찾거든요. 저는 남편 비상금의 존재를 아예 몰랐고 장세희는 알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돈으로 장세희한테 비싼 선물 사다 바치고 시동생 명의로 외제차까지 샀고요. 그런 식으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걸 저는 아예 몰랐던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 외도 증거 찾으려다가 남편이 사장 정보로 회사 돈 몰래 횡령한 증거까지 찾아낸 것이었죠. 장세희랑 그런 대화를 열심히 나누었기 때문에 저도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장세희는 더 이상 사장님이 자기한테 돈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그러한 불만을 저희 남편이 충족시켜 준 것이었어요. 어쩐지 300이 넘는 목걸이를 산 것부터가 놀랄 일이었는데 그게 다 횡령한 돈이었던 거죠. 사장님은 그 일로 회사 임원들과 법률 대리인들 다 소집해서 대응했습니다. 회사 돈 횡령한 증거가 명백했고 그 과정에서 장세희가 저희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둘은 공범이 되었죠. 남편은 그날 일로 잠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한동안은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장세희는 같이 도망을 안 갔기 때문에 장세희한테는 그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 일로 회사도 한동안 큰 난리였고 도주한 남편은 결국 붙잡혀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장세희도 공범으로 마찬가지고요. 너무 기막히고 스펙터클한 일이었죠. 둘이서 내연관계인 것도 황당한 일인데 더 엄청난 일을 둘이서 저지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조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 장세희 결혼하고 1년 정도 뒤부터 두 사람의 내연관계가 시작되었더군요. 저희 남편이 사장 개인 일도 봐주고 하다 보니 세희랑도 보는 일이 잦았고 그러면서 둘이서 눈이 맞았던 겁니다. 사장님은 제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 두 사람의 낌새를 아예 몰랐고 저는 결혼하고 2년쯤 돼서야 눈치챈 거고요. 1년 넘는 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 앞에선 티조차 내지 않은 남편놈과 장세희.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무섭고 소름 끼칩니다. 저는 그 일로 남편도 친구도 잃었고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했어요. 남편놈이 회사 돈 횡령을 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혼을 진행했고 힘들게 이혼을 하고 남편과 장세희로부터 위자료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회사도 퇴사를 했습니다. 사장님하고 껄끄럽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소문이 많아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가정들이 어찌나 힘들고 화가 나고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런 미친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어서 우울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한동안은 우울함의 끝을 달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음을 좀 고쳐먹기로 했거든요. 이런 일들은 교통사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누구도 교통사고를 원하지 않음에도 교통사고는 나고 누군가는 다치고 죽고 피해를 보잖아요. 제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교통사고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은 결국 저에게 일어난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종의 교통사고 같은 일이더라고요. 왜 하필 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게 제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교통사고가 났구나. 귀찮고 힘들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처리를 꿋꿋이 하면 된다. 언젠간 다 끝이 난다. 크게 안 다치고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이 상처에 매몰되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원망하면 결국 제 스스로만 가장 힘들어지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 후 다른 곳으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장님이 연락을 해서는 괜찮은 회사로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친한 지인분의 회사라고 하면서요. 사장님 하시는 말이 사실 우리 둘 다 피해자인 건데 안대리가 회사 그만두고 피해를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요. 서로 껄끄러운 사이니 우리 회사에 계속 다니는 건 힘들어도 다른 회사는 소개해 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장님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여 그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 후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이나 복지도 더 괜찮아서 만족하면서요. 남편과 장세희는 회사 돈 횡령한 사실이 확실히 되면서 법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아내와 굽신거리면서 뒤에서 사장님 아내와 놀아난 전 남편, 그리고 친구의 남편이랑 뒤에서 놀아나던 못돼 처먹은 장세희, 그 둘은 목걸이와 함께 쇠고랑도 나란히 차게 되었습니다. 그 둘은 같이 경찰 조사받고 형까지 집행받으면서 전과자 되었고 완전 인생 나락으로 간 셈입니다. 남편과 친구에게서 동시에 배신을 당한 거라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많이 털어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버스에 그들을 태웠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제 버스에서 영원히 쫓아내버렸죠. 그거면 됐다고 생각하고 훌훌 잊어버리고 살려고 합니다. 큰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다 겪었으니 앞으로는 제 삶에 좋은 인연 좋은 사람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제 인생이란 버스에 태워야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